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경기도 양평군에서 일어난 참혹하고 기이한 사건입니다.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양평은 수려한 풍경과 다양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용문산을 비롯해 유명한 사찰과 문화유산, 그리고 발길을 끄는 전통 먹거리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특히 강줄기를 따라 펼쳐진 빼어난 경치 덕분에 인근 주민들은 물론 수도권 사람들의 휴식처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장에서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2004년 3월 15일로 돌아가 그날의 끔찍했던 진실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4년 3월 15일, 봄비가 밤낮으로 추적추적 내리던 금요일이었습니다. 당일 오후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다급한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관내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을 수색해 시신을 찾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연인즉슨 당일 이른 아침 서울 마포경찰서에 경기도 수원에서 발송된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발신인 서명이 없는 이 편지는 글씨가 매우 작았고 특히 모든 획을 여러 번 덧칠해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진짜 필체를 필사적으로 숨기려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질 나쁜 장난이라 여겼지만 호기심에 편지를 열어본 한 형사는 그 내용을 보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찰에서 200m 떨어진 공중 화장실에 사람의 시신이 있습니다. 부디 시신을 잘 걷어 장례를 치러 주십시오. 제게는 후사를 치를 돈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의 진위를 당장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기에 경찰은 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경기도 양평경찰서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통보를 받은 양평경찰서 수사팀은 곧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수색 계획을 세웠고 관내의 여러 공중화장실을 돌며 탐문과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동시에 마포경찰서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건을 최대한 빨리 규명하기 위해 정보망을 공유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양평군 일대에 기괴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맴돌던 무렵 3시간의 끈질긴 수색 끝에 마침내 한 형사반장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양평의 유서 깊은 사찰 인근을 수색 중이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여러 차례 중창을 거치며 지역 주민들이 자주 기도를 올리러 오는 이곳 사찰에서 멀지 않은 공중 화장실에 들어선 순간 반장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직감했습니다. 양변기 물통 덮개 위에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사롭지 않은 상황임을 직감하고 즉시 감식반과 다른 형사들을 현장으로 호출했습니다.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는 가운데 현장으로 수많은 경찰 병력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편지의 내용대로라면 이곳이 시신이 유기된 장소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비닐봉지는 고작 축구공만한 크기였고 성인의 온전한 시신이 들어있기엔 턱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아의 시신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자 그 안에는 또 다른 비닐봉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였습니다. 두 겹의 봉지를 열어 젖히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확 풍겨왔습니다. 봉지 안에는 니트, 외투, 티셔츠, 반바지, 그리고 여성용 속옷 등 무려 7겹으로 꽁꽁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겹을 벗겨냈을 때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난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공포와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갓 발령받은 한 젊은 형사는 그 끔찍한 광경을 참지 못하고 현장에서 구역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크기로 보아 머리는 성인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표면에는 굵은 소금이 두껍게 발려 있었고 쉰내 나는 절인 고기 같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겹겹이 쌓인 외투층 사이에서 경찰은 마포 김수진이라는 5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힌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쪽지의 글씨체는 마포경찰서에 배달된 익명편지의 글씨와 마찬가지로 획을 여러 번 덧칠한 형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는 25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으로 밝혀졌으며 절단면이 소름 끼치도록 매끄러웠습니다. 범행 수법으로 미루어 보아 범인은 칼을 다루는데 매우 능숙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상온의 부드러운 살점이나 꽁꽁 언 고기는 그렇게 평평하게 잘라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반쯤 얼어있는 상태에서 예리한 칼날로 절단되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범인이 정확히 어떤 종류의 칼을 사용했는지 알아내려면 나머지 시신을 찾아 대조해 보아야만 했습니다. 머리는 부패를 막기 위해 소금에 절여져 있었고 그로 인해
피부에 수분이 빠져나가 심하게 쪼그라들고 주름진 상태였습니다. 국내 저명한 법의학자는 보통 시신의 부패 진행 정도를 통해 사망 시간을 추정하지만 이처럼 냉동 상태를 거친 뒤 소금에 절여진 경우 사망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인이 소금을 바른 것은 구더기가 번식하는 것을 막고 부패로 인한 악취를 숨기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머리를 감싸고 있던 비닐봉지는 중요한 증거물이었습니다. 경찰은 봉지에서 지문과 DNA를 채취하고 익명 편지의 필체와 범인의 성향을 프로파일링하며 단서들을 꿰맞춰 나갔습니다. 동시에 편지의 발신지를 쫓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비록 편지는 경기도 수원에서 보내진 것으로 소인이 찍혀 있었지만 봉투에 적힌 주소는 서울 지역의 가짜 주소였습니다. 발신자 추적이 난항을 겪자 경찰은 봉투 속 쪽지에 적힌 김수진이라는 이름에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 결과 김수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실종자는 총 64명이었습니다. 다행히 쪽지에 마포라는 지역명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수사망을 서울 마포구 일대로 좁힐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대조 끝에 피해자의 연령대와 일치하는 마포구의 한 여성 실종자를 찾아냈고 경찰은 즉시 실종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얼마 후 노모와 큰오빠가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인천에서 경찰서로 한 걸음 달려왔습니다. 심하게 쪼그라들고 변형된 얼굴 탓에 이목구비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어머니는 위쪽 치아가 빠져있는 특징을 보고 단번에 자신의 딸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게다가 머리를 감싸고 있던 옷까지 역시 그녀가 과거 딸에게 사주었던 옷이었습니다. 참혹하게 죽은 딸의 모습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DNA 대조 결과 피해자는 1973년 4월 12일생인 김수진 당시 30세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 이명자 씨 슬하에는 5남매가 있었습니다. 큰딸은 인천에서 과일 장사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기에 어머니 이 씨는 큰아들과 막내아들을 데리고 인천으로 가 큰딸의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반면 마포구의 본가에는 둘째 아들 김태성과 막내딸 김수진만이 남아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했기에 어머니는 매주 주말마다 마포로 올라와 딸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2003년 12월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딸을 보러 온 어머니에게 둘째 아들 태성은 동생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애타게 찾았지만 끝내 행방을 알 수 없어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애타게 기다리던 딸의 소식이 들려왔으나 그것은 살아생전의 모습이 아닌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백발의 노모가 참혹하게 찢겨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비통한 순간이었습니다. 피해자 김수진의 본명은 김은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인형 같은 긴 머리와 오밀조밀하고 예쁜 이목구비로 눈에 띄는 외모를 가졌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학교 얼짱으로 불리며 남학생들의 구애가 끊이지 않았고 연예 기획사 관계자가 찾아와 캐스팅을 제의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중학교 2학년이던 15세 무렵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녀의 인생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업을 멀리하고 결석을 밥 먹듯 하며 술과 담배에 손을 댔고 급기야 환각제까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18세가 되던 1991년 그녀는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강하게 만류하며 아이를 지우라고 설득했지만 그녀는 고집을 꺾지 않고 아이 아빠와의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9개월 후 딸을 출산한 그녀는 남편과 함께 경기도 수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군에 입대하며 방황하기 시작했고 군 복무 중 외도를 저지른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4년간의 짧은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이혼했습니다. 1995년 22세가 된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마포에 있는 둘째 오빠 김태성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 생활의 실패는 그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짙은 화장을 하고 잠옷 차림으로 동네를 배회하는 그녀를 자주 목격했습니다. 딸의 기구한 운명을 안타까워한 어머니는 불행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무속인의 조언을 받아 딸의 이름을 은영에서 수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바뀐 이름을 알지 못해 여전히 그녀를 은영이라 불렀고 파격적이고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부 이웃들은 그녀를 빨간 치마 등의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수진은 과거 약물 남용 전력이 있었고 확실히 끊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담배를 하루에 몇 갑씩 피우는
심각한 골초였습니다. 어머니와 둘째 오빠가 수시로 용돈을 쥐어주었지만 그녀의 씀씀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돈이 궁해진 수지는 결국 동네 택시 기사들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몸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관계를 맺는데 5만 원, 몸을 더듬는 데는 1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해놓고 무분별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매일같이 낯선 남자들을 집으로 끌어들이기까지 해 어머니와 오빠 태성의 속을 까맣게 태웠지만 아무도 그녀의 돌발 행동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적을 파악한 경찰은 수진이 성매매 도중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실제로 시신의 머리를 감싸고 있던 여성용 속옷에서 신원미상 남성의 정액이 검출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와 관계를 맺었던 남성들을 샅샅이 탐문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택시 기사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속옷에서 검출된 DNA가 그의 것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그는 범행 동기가 전혀 없었고 그를 살인범으로 엮을 만한 그 어떤 정황 증거도 나오지 않아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다시 익명 편지에 주목했습니다. 수진이 개명한 사실은 가족과 극소수의 지인만이 아는 비밀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편지를 보낸 이는 김수진이라는 이름을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피해자와 아주 가까운 인물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한 탐문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할 흥미로운 진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이웃은 수진이가 예전에 둘째 오빠 태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울면서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녀가 워낙 정신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아래층 주민의 진술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3월 초 화장실 배수구에서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하더니 정체불명의 고기 찌꺼기와 기름때가 역류하더군요. 냄새가 너무 끔찍해서 위층 김태성 씨에게 항의하러 갔습니다. 평소엔 말도 잘 안 섞고 무뚝뚝하던 사람이 그날따라 웬일로 엄청 상냥하게 굴면서 자기가 직접 배수구를 뚫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태도가 묘하게 섬뜩하고 소름이 끼쳐서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혼자 치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둘째 오빠 김태성은 2002년부터 동생 김수진의 명의로 여러 보험회사의 생명보험에 가입해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수진이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무려 6억 원에 달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보험금을 노린 계획 범죄라면 그동안 설명되지 않았던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즉시 김태성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1순위로 지목되었습니다. 김태성에 대한 뒷조사를 하던 경찰은 그가 얼마 전 중국 하얼빈 출신의 23세 여성 왕곽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불거진 직후 왕건은 편도 항공권을 끊어 황급히 중국으로 출국해버린 상태였습니다. 1980년생인 왕군은 준수한 외모의 부모님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비교적 유복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반면 1969년 10월 8일생인 김태성의 처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본인은 동네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는 등 형편이 넉넉지 않은 데다 정신질환을 앓는 여동생까지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3년 2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만남을 이어가며 왕조는 태성이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더없이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에 반해 불과 몇 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왕과의 부모는 예물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태성은 자발적으로 500만 원의 지참금을 건네며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달콤했던 신혼의 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태성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극도로 인색해진 그는 왕정에게 단돈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했고 심지어 결혼 반지조차 왕정이 자기 돈으로 사야 했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중국에 다녀온 왕정이 집에 돌아왔을 때 시누이 수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아해진 그녀가 남편에게 묻자 태성은 단호한 목소리로 집을 나가서 실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원래 행실이 더럽고 불량해서 매일 약에 취해 남자들이랑 뒹구는 쓰레기 같은 년이야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왕처는 시어머니에게도 수진의 행방을 물었지만 시어머니 역시 딸의 실종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는 무척이나 기이했습니다. 가족이 사라졌는데도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고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만 알아듣는 말로 은밀히 속닥거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고 물으면 그들은 흠칫 놀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더욱 기이한 일은 집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턴가 비어있는 수진의 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역겨운 썩은 내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왕광이 남편에게 방을 좀 청소해야 하지 않겠냐고 묻자 태성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며 그녀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창밖에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들어온 거니까 신경 꺼. 라는 남편의 윽박지름에 잔뜩 겁을 먹은 왕고는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적인 본성을 마주한 그녀는 하루하루가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사소한 말다툼에도 툭하면 그녀를 위협했고, 심지어 내가 돈 주고 널 샀으니 네 몸뚱이도 네 물건도 다 내 소유야 라며 노예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낀 왕공은 2004년 2월 26일 도망치듯 중국으로 돌아갔고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머물고 있는 왕창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갑자기 출국한 이유를 묻자 그녀는 처음엔 친척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하러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양평에서 시누이의 잘린 머리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전하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저 실종됐다는 것만 알 뿐이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국 현지 공안의 협조로 이루어진 심층 조사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집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냉동실 구석에 얼어붙은 사람, 머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걸 봤어요. 누구의 것인지는 몰랐지만 남편이 제 입을 막으려고 저마저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워서 짐을 싸서 도망친 겁니다. 그녀는 또한 남편이 결혼 초기에 자신의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했던 사실을 떠올리며 그때 외국인 등록증 문제가 생겨 가입하지 못한 게 천만다행이다.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하다라며 몸을 떨었습니다. 태성은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태성은 몇 년간 성실히 일하며 지각 한 번 한 적 없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3월 12일과 13일 그는 돌연 집안 대청소를 핑계로 이틀간 휴가를 냈습니다. 퇴근할 때는 식당에 있던 고무장갑 한 켤레와 크고 날카로운 주방용 식칼을 빌려갔습니다. 14일 다시 출근한 그는 고무장갑만 가져오고 식칼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칼이 대수로운 물건도 아니었기에 굳이 묻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경찰이 태성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한 결과 놀랍게도 그가 휴가를 냈던 3월 13일 머리가 발견된 경기도 양평군 일대에서 그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는 더욱 결정적이었습니다. 3월 13일 새벽 4시경 태성이 커다란 검은색 쓰레기 봉투 3개를 양손에 무겁게 들고 마포의 자택을 나서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1시간 뒤인 새벽 5시 서울역에 나타난 그는 검은색 외투에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린 상태였습니다. 집을 나설 때 들고 있던 검은 봉투들은 어느새 흰색 봉투 하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46분 양평행 기차와 버스를 번갈아 타고 용문면에 도착한 그는 흰 봉투를 든 채 사찰 인근 공중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주변 방범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약 10분 뒤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는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태성이 신분을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변장을 하고 마포에서 양평까지 이동해 여동생의 머리를 유기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경찰의 추궁에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동생 수진의 잘린 머리 사진을 들이밀며 확인을 요구하자 그는 동생이 죽었다는 슬픔이 너무 커서 도저히 볼 수가 없다라며 시선을 돌리고 눈물을 쥐어짜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경찰은 그가 13일 새벽에 들고 나갔던 검은 봉투 3개 안에 동생의 나머지 시신 부위가 들어있었을 것으로 추정했고 마포의 자택이 제일 범행 현장이며 그곳에 아직 치우지 못한 증거들이 남아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수사팀은 마포구에 위치한 태성의 아파트를 급습했습니다. 방 2개짜리 구조의 이 집은 현관을 들어서면 왼쪽 복도를 따라 태성의 안방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수진이 쓰던 방이, 복도 중간에는 주방과 화장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감식반은 화장실 벽 타일 틈새와 수진의 방옷장 구석에서 미세한 핏자국을 찾아냈고 주방에 있던 밥솥 손잡이와 칼자루에서도 인체 조직으로 의심되는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국과수 검사 결과 이 모든 혈흔과 DNA는 피해자 김수진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필적 감정 결과
마포경찰서로 배달된 익명편지와 봉지 속 마포 김수진 쪽지의 글씨 모두 태성의 필체와 일치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글씨체를 변형하려 애썼어도 평소 그가 쓰던 수첩의 글씨 습관까지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기이한 점은 경찰이 이잡듯이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제외한 수진의 나머지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래층 이웃이 화장실 배수구에서 엄청난 양의 다진 고기 조각이 쏟아져 나왔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경찰은 태성이 식당에서 빌려온 칼로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뒤 고기 분쇄기로 갈아 배수구와 변기에 흘려보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즉각 아파트 정화조를 퍼올려 수색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탓에 닭뼈 조각 몇 개만 나올 뿐 인체 조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04년 3월 18일 새벽 3시 48분 마포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김태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운동복 차림에 헬멧을 쓰고 있었으며 경찰의 양팔에 결박된 채 다리를 질질 끌며 연행되었습니다. 조사를 위해 양평경찰서로 압송된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명백한 물증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다가 결국 자신이 친동생을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동기를 묻는 형사들에게 그는 황당무계한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외계인들이 텔레파시로 내게 명령을 내렸어. 내 의지가 아니었다고. 당시 34세였던 김태성은 중학교를 졸업한 뒤 변변한 기술 없이 여러 식당을 전전하며 주방 보조로 일해왔습니다. 직업이 불안정해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못하다 2003년 2월에서야 중국인 왕텀을 만나 가정을 꾸렸던 것입니다. 겉보기에 그는 말수도 적고 친구도 거의 없는 얌전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식당 사장과 동료들은 그를 묵묵히 일만 하는 성실한 청년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증언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종종 오토바이에 멍하니 걸터 앉아 허공을 응시하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음침하고 기분 나쁜 실실 웃음을 흘려 사람들을 소름 돋게 만들곤 했습니다. 어눌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는 구역질 나는 변태적 이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집안을 압수수색하던 중 경찰은 그의 방에서 충격적인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당대 유명 여성 탤런트를 병적으로 집착하며 스토킹하는 악질 사생팬이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해당 연예인을 향한 입에 담지 못할 음란한 망상과 고백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나체 사진과 함께 사랑하는 내 아내 절대 다른 놈이랑 키스신 찍지 마. 죽여버릴 테니까 라는 협박 편지를 소속사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의 정액이 잔뜩 묻은 휴지 뭉치를 편지에 동봉해 보내는 변태적 만행을 저지르고도 일말의 죄책감은커녕 자랑스러워했다는 사실입니다. 형사들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행동을 무용담 늘어놓듯 떠벌리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태성은 2002년 무렵부터 여동생 수진 명의로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며 사망 시 자신과 어머니가 거액을 수령하도록 설계해 두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실효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보험금을 노린 계획 살인이라고 추궁하자 그는 내 한 달 월급이 250만 원이고 대출금 갚는데 30만 원밖에 안 나간다. 돈 때문에 쪼들린 적이 없다. 보험은 그저 가족의 미래를 대비한 것일 뿐이라며 뻔뻔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철저하게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2003년 3월부터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훗날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큰형과 여동생이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가족력을 핑계로 쉽게 처방전을 받아냈고 급기야 중증도 정신장애 진단서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후 동네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몇 달에 걸쳐 검은색 대형 쓰레기 봉투를 낱개로 조금씩 집에 사다 나르며 끔찍한 해체 작업을 위한 도구들을 준비했습니다. 2003년 12월 9일 밤 날씨가 매섭게 추워지자 어머니는 인천에 있는 큰딸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단둘이 남은 집에서 태성은 동생 수진이 밤늦게까지 여러 남자들과 전화로 성매매 흥정을 하며 시끄럽게 구는 것에 격분의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과 보험금에 대한 탐욕이 폭발한 그는 그날 밤 수진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 시신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를 잘라내 엄청난 양의 소금에 절인 뒤 냉동실에 얼려두었고 나머지 시신은 3개월간 동생의 방에 숨겨둔 채 서서히 훼손하여 하수구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교란시키기 위해 다른 남자의 정액이 묻은 동생의 속옷으로 잘린 머리를 감싸 유기했던 것입니다. 머리를 냉장고에 보관하던 그가 돌연 3월 12일에
양평 화장실에 유기한 이유 역시 돈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상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실종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을 참을 수 없었던 태성은 하루빨리 거액의 보험금을 손에 쥐기 위해 동생의 사망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양평의 머리를 버린 지 이틀이 지나도록 뉴스가 조용하자 초조해진 그는 행여나 청소부가 봉투를 그냥 쓰레기로 알고 버릴까 두려워 마포경찰서에 직접 익명 편지까지 써보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뒤인 2004년 6월, 이 끔찍한 사건은 마침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살인 및 사체 손괴,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법정에선 김태성은 돌연 태도를 바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미친 척 연기를 하며 외계인이 내 뇌 속에 마이크로칩을 심어 조종했다. 레이저 광선으로 나를 쏘며 쫓아오고 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재판부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그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보내 정밀정신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 결과 김태성은 정신적으로 지극히 정상이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심신미약 주장이 기각되자 1심 재판부는 이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 측의 항소로 이어진 2006년 3월의 항소심 재판.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앞두고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의 친어머니였습니다. 딸을 끔찍하게 잃은 슬픔 속에서도 어머니는 태성이가 평소 나에게만큼은 효자였다. 딸은 이미 죽어 돌아올 수 없는데 내 손으로 남은 아들마저 사형장으로 보낼 수는 없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피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늙은 어머니를 오랫동안 부양해온 점과 유족인 어머니가 강력히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김태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은 들끓었습니다. 대중들은 보험금 몇 푼에 눈이 멀어 제 핏줄을 도축하듯 썰어 죽인 악마를 어떻게 살려둘 수 있느냐며 격분했지만 최종 판결은 뒤집히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머리가 발견되었던 양평의 사찰 인근 공중화장실에는 밤마다 피를 흘리는 여자의 곡소리가 들린다거나 하얀 소복을 입은 목 없는 여자가 서성인다는 등의 오싹한 괴담이 퍼져나갔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자 결국 지자체는 해당 화장실을 완전히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시설을 지어 올렸고 그제야 으스스한 괴담도 점차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한 가정에서 벌어진 이 비극은 정신질환을 앓던 불행한 여동생의 참혹한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그를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가 다름 아닌 한 피를 나눈 친오빠였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크나큰 충격과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옛말에 형제는 수족 설죽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함께 부대끼며 자란 형제자매는 손과 발처럼 결코 떼어낼 수 없는 혈육의 정으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이 바빠지고 짊어져야 할 짐이 무거워지더라도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할 형제가 탐욕의 제물이 된 이 사건은 인간의 맹목적인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